이거요. 엄마 것도 있어요. 단 한마디가 여인의 30년을 무너뜨렸다. 시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한 소녀. 그리고 그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작은 시장은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정혜숙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30년을 같은 시간에 깨어나는 몸은 알람이 없어도 눈을 떴다. 혜숙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분식집의 문고리를 잡았다. 낡은 철제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마치 매일 아침 같은 신음을 내는 그 소리마저도 친숙했다. 어쩌면 그 소리 속에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오늘도 혹시 그 애가 올까? 혜숙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닌 말을 내뱉었다. 혼잣말이면서도 기도에 가까웠다. 30년을 반복한 그 말은 이제 그녀의 호흡처럼 자연스러웠다. 아침마다 가게를 열 때, 저녁마다 문을 닫을 때, 그리고 밤중에 깨어날 때면 언제나 같은 말이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엷은 회색 스웨터를 입은 혜숙의 손은 범령선이 깊게 패여 있었다. 63년을 산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이었다. 그녀는 그 손으로 앞치마를 둘렀다. 분식 냄새가 배인 노란 앞치마였다. 가게를 운영한 지 거의 30년, 그 앞치마만 해도 수십 장을 갈아입었을 것이다. 시장 입구 버스 정류장이 창문에 보였다. 혜숙은 분식 재료를 준비하면서도 자꾸만 그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곳에서 어린 딸이 내려올 때까지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위치에 서 있었다. 물론 30년 전 그 일 이후로 그 버스에서 내려온 아이는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기다렸다. 기다리는 것만이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혜숙이 떡을 칼로 썰고 있을 때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한겨울이었지만 오늘은 날씨가 맑았다. 그런 날씨가 좋으면서도 싫었다. 맑은 날에는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여서 자신이 얼마나 고독한지도 더 잘 보였기 때문이다. 오전 7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다. 출근하는 길에 떡볶이 한 그릇을 먹는 중년 여성이었다. 혜숙은 손에 익은 동작으로 냄비를 움직였다. 고추장을 풀고 떡을 떨어뜨리고 계란을 얹었다. 10분이면 충분했다. 따뜻하네요. 여성이 말했다. 네, 정성을 담았어요. 거짓말이 아니었다. 혜숙의 모든 음식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혹시 모를 손님이, 혹시 모를 그 아이가 이 가게를 찾았을 때 최고의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손님이 떠나고 나서 1시간 정도가 흘렀다. 아침 출근 시간이 지났고 시장에는 할머니들이 장을 보러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혜숙의 가게에 자주 들렀다. 이 동네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깔끔한 가게였기 때문이다. 정씨, 어제 김밥도 맛있었어. 오늘도 같은 걸로. 알겠습니다. 한 줄이죠? 혜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고객 이름과 취향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도 어떤 배려나 노력이 아닌 단순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매일 만나는 이 할머니의 삶이 자신의 것처럼 소중하기 때문이었다. 한겨울 오전이 무르익어 갈 즈음 혜숙은 다시 창밖을 보았다. 버스 정류장의 모습이 희미해졌다가 다시 또렷해졌다. 날씨 탓인지 아니면 자신의 눈이 흐려진 탓인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그렇게 30년이 지났다.
오후 3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내려오는 시간이었다. 해숙은 김밥을 만들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버스의 문 여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점포문의 소리 같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해숙의 심장은 한 박자 멈췄다. 그것이 자신의 딸은 아닐까 하는 희미한 가능성 때문이었다. 어서 오세요. 해숙이 고개를 들었다. 들어온 것은 작은 체구의 여자아이였다. 12살쯤 되어 보였다. 반짝이는 눈에 발랄한 기운이 넘쳐 흐르는 아이였다. 두툼한 겨울 교복을 입고 있었고 양볼은 추위로 빨개져 있었다. 떡볶이 한 그릇 주세요. 아이가 활발하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이 가게가 처음 방문한 곳이라는 느낌이 없었다. 마치 자신의 단골집에 온 것처럼 편안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맵게 할까요? 중간 정도요. 아, 계란도 많이요. 해숙은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천진난만한 요청을 하는 아이는 오랜만이었다. 그녀는 냄비에 떡과 고추장을 넣고 마지막에 계란을 넉넉히 얹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모양으로 여기 앉아. 해숙이 작은 테이블을 가리켰다. 가게의 가장 따뜻한 자리였다. 창가 반대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아이가 앉자 해숙은 떡볶이를 건넸다. 아이가 포크를 들고 한 입을 먹었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아이가 한 입 또 한 입. 떡볶이를 집어먹은 후 말했다. 이거 엄마도 좋아했어요. 아이의 말에 해숙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해숙의 눈이 아이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를 포착했다. 은색 십자가. 작지만 정교한 모양. 그것은 30년 전 자신이 딸에게 해줬던 목걸이와 똑같은 모양이었다.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목걸이 어디서 난 거니? 해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30년 동안 누적된 모든 감정이 그 한마디에 담겨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아이는 입에 떡을 물고 있다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아빠가 주셨어요. 돌아가신 엄마 물건이라면서요. 그 말이 해숙의 온몸을 파고들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파고드는 그런 통증이 몰려왔다. 돌아가신 엄마,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그렇다면 이 아이는 누구인가? 해숙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어딘가 낯설지 않은 표정이 있었다. 자신의 젊은 날의 사진에서 본 듯한 눈빛이 있었다. 너 이름이 뭐니? 해숙은 가까스로 물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있었다. 저요? 저는 지민이에요. 박지민이요. 아이가 밝게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떡볶이를 집어먹기 시작했다. 박지민. 그 이름은 해숙에게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목걸이는 확실히 자신이 30년 전 딸에게 해줬던 것이었다. 해숙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갔다. 손이 떨려 냄비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해숙의 삶을 쓸어버리려고 하고 있었다. 그 목걸이, 그 아이, 돌아가신 엄마, 30년 동안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이 순간 다시 해숙의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지민이는 자주 분식집을 찾았다. 학교 시간마다, 주말마다 마치 새로운 단골처럼
자연스럽게 정착했다. 해숙은 지민을 볼 때마다 그 목걸이를 바라봤다. 은색 십자가는 여전히 지민의 목에 걸려 있었다. 그것이 정말 자신이 해준 것과 같은 물건인지 아니면 단순히 닮은 물건일 뿐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지민이는 해숙을 할머니라고 불렀다. 거리감 없이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이였던 것처럼. 일주일 정도가 지난 어느 오후,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남자와 함께 들어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깔끔한 회색 버스 운전사 제복을 입고 있었다. 아, 아빠. 할머니 분식점 정말 맛있어요. 지민이가 남자의 손을 잡고 들어오며 외쳤다. 그 남자가 해숙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해숙의 얼굴이 굳었다. 낯설지 않은 눈빛이었다. 어딘가 본 듯한 표정이었다. 어서 오세요. 해숙은 가까스로 인사를 건넸다. 네, 안녕하세요. 지민이가 자주 와서 폐를 끼칠 것 같아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성실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눈빛이 맑았다. 아니에요. 자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숙은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자꾸만 그 남자의 얼굴에 머물렀다. 왜 이런 낯설음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다. 떡볶이 하나 주실래요, 아빠? 지민이가 남자의 손을 잡아당겼다. 네, 그럼 떡볶이 한 그릇 주세요. 남자가 말했다. 그의 이름표에는 윤태호라고 적혀 있었다. 해숙은 손을 놀려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집중할 수 없었다. 뭔가 자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 그 이후로 윤태호는 자주 나타났다. 지민이를 데려다 주기도 했고 학교 시간에 맞춰 들어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해숙은 떡볶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남자를 관찰했다. 윤태호는 좋은 사람이었다. 모든 손님에게 친절했고 지민이를 대할 때는 각별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사람의 눈빛. 어느 날 윤태호가 혼자 들어왔다. 지민이는 해숙이 물었다. 학원에 갔어요. 저는 퇴근길이라서. 윤태호가 앉았다. 해숙이 떡볶이를 건넸다. 운전을 오래 하셨어요? 해숙이 조심스레 물었다. 윤태호가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다. 마치 뭔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네, 벌써 30년이 가까워요. 30년. 그 말에 해숙의 심장이 철렁했다. 언제부터요? 제가 35이니까, 5살 때부터는 아니고요. 윤태호가 웃었다. 18살 때부터 일했어요. 지금 벌써 17년을 버스를 몰고 있네요. 그전에는 다른 일을 했었고. 버스를 운전한 지 17년. 그럼 처음 이곳에서 버스를 운전하신 지는? 해숙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윤태호가 떡을 한 입 집어 먹었다. 이 노선은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곳으로 발령을 청했어요. 정확히는 10년 전부터였나? 아무튼 오래전이에요. 10년 전. 해숙은 계산해봤다. 자신의 딸이 사라진 날은 30년 전이었다. 하지만 윤태호가 버스 운전을 이 지역에서 시작한 건 10년 전이라고 했다. 그럼 연결이 없다는 건가? 하지만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개인적인 이유가 뭔가 있었던 건가요? 해숙이 다시 물었다.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가는 질문이었다.
남의 일을 캐무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럴 여유가 없었다. 윤태호가 숟가락을 놓았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개인적인 사정이라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해숙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해숙, 태호, 그리고 지민.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분식집의 일상이 되어갔다. 태호는 저녁 퇴근 후 자주 들렸고, 지민이는 하교하자마자 달려왔다. 해숙은 그들을 위해 특별히 떡을 더 크게 자르고 소스를 더 정성스럽게 끓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호가 지민이와 함께 왔다. 그런데 뭔가 특별해 보였다. 할머니, 아빠가 오늘 쉬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거든요. 지민이가 신이 나서 말했다. 그래, 다행이네. 그럼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 해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오후, 해숙은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다. 마치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태호는 지민이에게 떡을 떼어주고, 지민이는 해숙의 손을 잡고 웃었다. 할머니, 아빠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착하다고요. 지민이가 밝게 말했다. 하지만 태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네, 해숙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의 눈이 해숙을 바라봤다. 깊고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다. 해숙은 그 눈빛에서 뭔가를 감지했다. 죄책감, 미안함, 아니면 다른 무언가. 일주일 뒤 해숙은 태호에게 물었다. 혹시 태호 씨는 가족이 많으신가요? 포크를 들고 있던 태호의 손이 한순간 굳었다. 제 아내는 작년에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다. 해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해숙은 서둘러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정리되지 않고 있었다. 죽은 아내. 태호의 아내는 작년에 돌아갔다고 했다. 그럼 지민이의 엄마는 누구인가? 누가 은색 십자가를 지민이에게 남겨줬단 말인가? 그날 밤 해숙은 자신이 딸에게 해줬던 목걸이를 꺼냈다. 비슷한 디자인의 목걸이가 또 있을까? 시장에서 사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디자인이었다. 하지만 해숙의 직감은 그것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그리고 태호의 눈빛도 뭔가 자신을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월요일 오전 해숙이 분식집에서 국물을 끓이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이야기를 끝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여보세요? 정혜숙 씨세요? 낮고 단호한 여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는 구청 사회복지사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뭔가 공식적인 무거운 톤이었다. 네, 괜찮습니다만. 그럼 오후 2시에 구청에 오실 수 있으세요? 해숙은 어리둥절했다. 무슨 일로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해숙은 구청을 찾아갔다. 낡은 분식집에서는 거의 나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박선영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정혜숙 씨, 앉으세요. 선영이 의자를 가리켰다. 윤태호 씨와 박지민이라는 아이를 아시죠? 해숙의 몸이 굳었다. 네, 그런데요. 이분들과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아, 아니에요. 그냥 단골 손님이실 뿐이에요.
해숙은 서툴게 대답했다. 박선영이 해숙을 바라봤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정혜숙 씨,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민이라는 아이는 윤태호 씨의 친딸이 아닙니다. 그 말에 해숙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윤태호 씨는 지민이를 양딸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가 전에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맞거든요. 하지만 윤태호 씨가 양딸로 입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친딸입니다. 법적으로도요. 박선영이 담담하게 설명했다. 해숙은 숨이 넘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럼 지민이의 생모는 누구라는 건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박선영이 파일을 넘겼다. 거기에는 여자의 사진이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그리고 그 얼굴은 이 여자분은 작년에 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를 낳기 전에 이미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동학대로 신고된 적도 있고, 윤태호 씨가 지민이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한 건 대략 12살 때였습니다. 아이가 지금 12살이죠? 박선영이 계속했다. 제가 정혜숙 씨를 부른 이유는 아이가 구청에 있는 아동심리 상담 기록에서 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뭔가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가정이 안정적인지 확인하려고 말입니다. 해숙은 말을 잃었다. 그럼 지민이의 아버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이의 생모가 남긴 기록에도 없고 법적으로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박선영이 차갑게 말했다. 그럼 정말로 지민이는 누구의 아이라는 건가요? 해숙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선영이 해숙을 바라봤다. 뭔가 더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정혜숙 씨, 혹시 30년 전에 아이를 잃어버리셨다는 건 사실입니까?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걸? 이 일은 복잡합니다. 정말 복잡해요.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그걸 말할 때가 아닙니다. 박선영이 서서히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 담겨 있었다. 다만 당신이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지민이는 정말로 행복한 아이라는 거예요. 윤태호 씨 덕분에, 그리고 당신 덕분에도요. 그럼 지민이는 태호 씨의 친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구의 아이란 말이에요? 해숙이 다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선영이 해숙을 오래 바라봤다. 그건 아직 비밀입니다. 해숙은 구청을 나왔다. 해는 이미 중천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힘이 없었고 가슴은 혼란스러웠다. 지민이,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녀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그리고 그 은색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분식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숙은 노란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봤다. 운전석에는 윤태호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계속 찾고 있는 사람의 눈빛처럼.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선영의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지민이가 태호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 그 은색 십자가. 그리고 자신이 딸에게 해줬던 목걸이와의 연결. 해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3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렸다. 그날은 겨울이었다. 1995년 1월 14일. 그것은 해숙의 인생이 나뉜 날이었다. 최종구는 다시 술을 마시고 집에 왔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나고 있었다. 해숙은 그것을 알아챘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느껴온 냄새였다. 어디를 또 돌아다니셨어요?
해숙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절망이 담겨 있었다. 이제 내 일에 참견하지 마. 종구가 윽박질렀다. 우리 딸이 있는데 어떻게 참견을 안 해요? 연지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봤어요? 해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연지, 그 애가 뭐라고 한 줄 알아? 그냥 장난감이 필요한 것뿐이지. 종구는 소파에 누웠다.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해숙은 목청을 높였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의 아이를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네가 뭘 안다고? 종구가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내 경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때문에 네가 자꾸 징징대니까 내가 밖에 나가 딴짓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니까 내 탓이라는 거예요? 아이까지 내 탓이고 그렇지 않으면 종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다. 종구가 손을 들어 해숙을 때리려고 하자 해숙은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때리지는 않았다. 손을 내렸다 올렸다가를 반복했다. 이렇게 계속은 못해. 내가 나를 질식시키고 있어. 종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해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다. 그냥 나는 밖에 나갈 거야. 넌 연지랑 있어. 나하고는 상관하지 말고. 종구는 외투를 입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해숙은 그날 밤 울었다. 연지는 그 울음소리에 깼다. 어린 연지는 엄마를 안으려고 했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 연지 그냥 나쁜 꿈을 꿨어. 해숙은 딸을 안았다. 연지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얼굴을 쓸어내렸다. 엄마, 아빠가 화났어? 아니야, 아빠는 바빠서 그런 거야. 우리 연지는 상관없어. 해숙은 딸의 목에 손을 가져갔다. 거기에는 은색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해숙이 며칠 전에 사줬던 목걸이였다. 이건 엄마와 연지를 연결해 주는 거야. 어디를 가든 이걸 보면 엄마를 생각하렴. 해숙이 아이에게 말했다. 네. 엄마, 연지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어린 연지가 목걸이를 잡으며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종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해숙은 시장에 가야 했다. 분식집 장을 봐야 했기 때문이다. 보모가 연지를 봐주기로 했다. 하지만 연지가 계속 해숙을 따라가려고 했다. 엄마, 나도 가. 나도 시장에 가. 연지가 울었다. 종구와의 싸움으로 해숙은 지쳐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결론을 내렸다. 알았어. 우리 연지. 엄마랑 함께 가자. 해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시장은 오후였을 때 가장 붐볐다. 해숙은 딸을 항상 손에 잡고 다녔다. 하지만 계산을 하는 찰나 연지를 놓쳤다. 정확히는 누군가 연지를 잡아갔다. 해숙이 돌아섰을 때 딸은 사라져 있었다. 연지야, 연지야. 해숙은 외쳤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시장 사람들이 모였다. 경찰이 불려왔다. 하지만 연지는 사라진 채였다. 그날 이후로 해숙의 인생은 끝났다. 해숙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새벽 3시였다. 그녀는 옷장으로 갔다. 깊숙한 곳에는 낡은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연지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옷, 인형, 그리고 상처가 난 작은 신발 한 켤레. 해숙은 신발을 꺼냈다. 신발의 안쪽을 보았다.
거기에는 누군가 펜으로 쓴 글씨가 남아 있었다. 해숙 러브 연씨. 종구의 필체였다. 자신의 딸이 신발에 적어달라고 했던 글씨였다. 우리 연지가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신발에 우리 이름이라도 쓰자. 그것이 종구의 마지막 배려였다. 그 후로 그는 해숙을 거의 돌보지 않았고 딸도 돌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딸은 사라졌다. 해숙은 신발을 들고 울었다. 30년을 견뎌온 눈물이 이제야 터져 나왔다. 다음 날 태호가 분식집에 들어왔다. 해숙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를 알 수 있었다. 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태호 씨, 괜찮으세요? 해숙이 물었다. 윤태호는 해숙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해숙 씨,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을까요? 해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요? 네. 지민이가 학원에 있거든요. 당신한테 말씀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해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의 집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주택이었다.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거실에는 지민이의 사진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앉으세요. 태호가 의자를 권했다. 오래 고민했습니다. 해숙 씨한테 언제쯤 말씀드려야 할지. 태호가 말했다. 태호 씨, 뭔가 있었던 거예요? 해숙이 물었다. 태호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들고 나왔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손상된 가장자리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다. 이거 봐주세요. 사진 속에는 어린 아이의 신발이 있었다. 그리고 신발 안쪽에는 글씨가 보였다. 해숙 러브 연씨. 해숙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는 사진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태호 씨, 이게 뭐예요? 해숙의 목소리는 기절할 듯 낮아져 있었다. 태호는 눈물을 흘렸다. 어떤 남자가 아닌 죄책감에 빠진 한 인간으로서. 해숙 씨, 제가 전부 다 말하겠습니다. 태호가 말했다. 그날 30년 전 그날요. 저희 아버지가 버스를 운전하고 계셨어요. 해숙이 태호를 바라봤다. 저희 아버지는 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한 어린 아이를 보셨대요. 아이가 홀로 남겨졌다고. 아이는 울고 있었고 엄마를 찾고 있었대요. 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희 아버지는 실수로 그 아이를 버스에 태웠어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데려갔어요. 해숙은 손에 힘이 풀렸다. 저희 어머니는 버스에 아이가 탔다는 걸 몰랐어요. 아버지가 아이를 집에 데려가서 자신의 손녀라고 했거든요. 어머니는 처음엔 의아해하셨지만 아버지를 믿으셨어요. 태호가 계속해서 말했다.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그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는지 말씀해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우리 집에 있어야 할 아이라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해숙은 말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나중에 저희 아버지는 도박에 빠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실은 자신의 손녀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를 계속 키우고 싶으셨어요. 이미 자신의 손녀처럼 사랑하신 아이니까요. 태호가 해숙을 바라봤다. 그 아이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다. 복잡해요. 어쨌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입양했어요.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게. 그 아이가 누구였어요? 해숙이 물었다. 비록 알고 있었지만 들어야 했다. 그 아이가 제 아내였어요. 태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제 아내, 아니, 제 아내의 친생모가. 당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아내가 사망한 이후였어요. 아내가 사망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모든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해숙은 전율이 흘렀다. 연지. 그 아이가 연지라면? 저희 어머니는 내 아내가 알아야 해. 그리고 그 아이의 친생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아내를 잃는 게 싫었고 아내의 정체성을 흔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호가 다시 울었다. 아내가 돌아가고 얼마 뒤 저는 우연히 이 동네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당신의 분식집을 봤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아버지 일기장을 다시 읽었어요. 아버지는 영화배우 같은 미모의 여자가 어린 딸과 함께 이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적어놨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자라고. 해숙은 숨을 쉬지 못했다. 제가 당신을 찾아왔어요. 아내의 친생모를 찾기 위해. 그리고 아내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면 아내가 알아야 한다고. 태호가 해숙을 바라봤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제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에. 태호의 목소리는 마지막 문장에서 끊어졌다. 해숙은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럼 지민이는? 해숙이 물었다. 지민이는 저와 당신의 딸 연지가 낳은 손녀입니다. 태호가 천천히 말했다. 아, 잠깐. 다시 말해줄 수 있어요? 해숙이 말했다. 그녀의 마음은 너무나 빨리 뛰고 있었다. 제 아내가 당신의 딸 연지예요. 그리고 지민이는 연지의 딸이고 당신의 손녀예요. 태호가 천천히 말했다. 그럼 지민이는 우리 연지의 손녀인 거야? 해숙이 물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태호가 대답했다. 해숙은 느린 동작으로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울었다. 30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해숙은 태호의 집에서 1시간을 더 있었다. 두 사람은 말이 거의 없었다. 단지 나란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왜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해숙이 마침내 물었다. 당신이 박선영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박선영은 모든 기록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호가 대답했다. 제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민이가 계속 당신을 찾고 있으니까요. 지민이가 나를 찾고 있다고? 해숙이 놀라 물었다. 네. 지민이는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심리 상담 전문가도 아이가 무의식 속에서 뭔가를 찾고 있다고,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태호가 말했다. 태호 씨 아내는, 아니 연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해숙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자 태호의 얼굴에 부드러운 슬픔이 감돌았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척 따뜻한 사람. 아이들을 참을성 있게 대했고 항상 누군가를 돌보려 했어요. 마치 자신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 버려진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해숙은 다시 울었다. 그것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연지는 살아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또 다른 가족을 만들었고, 그리고 손녀를 낳았다. 그 모든 것을 해숙은 놓치고 있었다. 지민이한테 어떻게 말할 거예요? 해숙이 물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태호가 말했다. 아니, 지민이는 강한 아이예요. 지민이 엄마, 연지 덕분에 그렇게 자랐어요. 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혜숙 씨, 혹시 지민이와 함께 있고 싶으세요? 정식으로요. 할머니와 손녀로
해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런 것을 원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너무 현실 같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숙은 밤하늘을 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30년을 기다려온 누군가가 이제야 응답하는 것처럼. 새벽. 해숙은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최종구의 집이었다. 그들은 10여 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남편이 사업상의 이유로 외지에 있다고 했지만 진실은 달랐다. 종구는 자신의 죄책감을 견디지 못했다. 딸을 잃어버린 그날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해숙도 그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래서 둘은 떨어져 살기로 했다.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 혼자 견디는 것이 더 쉬웠던 것이다. 종구는 인천의 작은 건설 회사를 하고 있었다. 사장실에는 항상 술병이 있었다. 해숙은 그곳으로 갔다. 새벽 6시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해숙은 사무실의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을 찾았다.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다. 최종구, 해숙이 남편을 흔들었다. 종구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한순간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다. 개숙이 인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일어나. 우리 대화 좀 해. 해숙이 말했다. 그러자 종구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해숙이 알던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다. 10여 년의 죄책감과 술이 그의 얼굴을 완전히 망쳐놓았다. 뭔데? 우리 연지를 찾았어. 종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연지가 살아 있었어. 그 아저씨 아들 때문에 우리 연지가. 해숙이 말했다. 하지만 목이 메어 더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종구는 소파에 앉았다. 가방에서 술병을 꺼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우리 연지는 우리 연지는 살아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딸도 낳았어. 손녀를 낳았다고. 손녀. 종구가 물었다. 그래. 손녀. 12살 손녀. 그 아이가 내 분식점에 왔어. 마치 날 찾아온 것처럼. 해숙이 말했다. 종구는 술병을 놨다. 그리고 울음이 터져 나왔다. 30년을 견뎌온 남편이 비로소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너무 못났어. 그때 너한테 잘해줬어야 했는데, 딸을 잘 봤어야 했는데. 종구가 울었다. 이제는 늦었어요. 하지만 연지는 충분히 잘 살았어. 따뜻한 가족 속에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손녀를 돌봐야 해. 연지가 해주지 못한 것들을. 해숙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아닌 결정이 담겨 있었다. 개숙이, 나 함께 할 수 있을까?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 종구가 물었다. 마치 처음 해숙을 만났을 때의 목소리로. 해숙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우리 연지의 손녀를 위해서라면 함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정오. 버스 정류장은 조용했다. 해숙, 태호, 그리고 지민이 나란히 서 있었다. 노란 버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민이는 해숙을 바라봤다. 뭔가 중대한 일이 있다는 것을 느낀 듯 했다. 할머니, 뭐 하는 거예요? 지민이가 물었다. 해숙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가 12살 손녀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었다. 지민아, 엄마 기억나? 해숙이 물었다. 그러자 지민이가 고개를 기울였다. 네,
예쁜 엄마라고 아빠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지민이가 대답했다. 그 엄마, 지민이 엄마가 너무 따뜻한 분이었대. 너 같은 아이를 낳으신 거고, 해숙이 말했다. 그녀의 손이 지민이의 목에 닿았다. 은색 십자가 목걸이가 그대로 있었다. 지민아, 이 목걸이 누가 줬는지 알아? 네, 아빠가 돌아가신 엄마 물건이라고 했어요. 지민이가 말했다. 지민이 엄마 목걸이는 지민이 할머니가 준 거야. 그리고 그 할머니는 바로 나야. 해숙이 조용히 말했다. 지민이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가 우리 엄마의 엄마라는 거예요? 그렇지. 넌 내 손녀야. 우리 연지의 딸, 내 피가 흐르는 손녀. 해숙이 말했다. 지민이는 순간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그 혼란은 곧 이해로 바뀌었다. 그럼 할머니가 날 찾아온 거예요? 지민이가 물었다. 그러자 해숙은 지민이를 안고 울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울음만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태호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할머니와 손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버스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태호는 버스 운전사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일부러 정류장을 천천히 지나가도록 신호를 보냈다. 버스가 서 있는 동안에 몇 분, 해숙은 지민이를 바라봤다. 그 아이의 눈에는 자신의 딸 연지의 눈빛이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눈에는 이제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민아, 우리 함께 있을래? 할머니랑? 해숙이 물었다. 네, 좋아요. 할머니, 저 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지민이가 외쳤다. 그리고 해숙을 더 꽉 안았다. 그 목걸이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이건 할머니가 지민이 엄마에게 준 거고, 지민이 엄마가 지민이한테 준 거야. 그리고 이제는 지민이와 할머니를 연결해 주는 거야. 해숙이 말했다. 네, 할머니, 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지민이가 목걸이를 손으로 쥐었다. 버스가 천천히 정류장을 떠났다. 태호는 버스 옆에서 손을 들었다. 창문 너머로 지민이가 해숙에게 손을 흔들었다. 해숙도 손을 들었다. 할머니 사랑해. 지민이가 입모양으로 외쳤다. 우리 지민이도 사랑해. 해숙이 대답했다. 버스가 떠난 뒤 정류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해숙과 태호는 한동안 말 없이 버스가 떠난 방향을 바라봤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고마워요. 태호가 말했다. 태호 씨도 고마워요. 우리 딸 연지를 좋은 사람으로 길러주고, 아이도 잘 키워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진실도 말해주고. 해숙이 말했다. 앞으로 지민이를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분식집에서요. 태호가 웃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정류장을 떠났다. 정류장에는 무언가가 남겨져 있었다. 오래된 아이 신발 한 짝. 신발의 안쪽에는 누군가 펜으로 쓴 글씨가 남아 있었다. 해숙 러브. 연지. 바람에 흩어지는 벚꽃이 그 신발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다. 한 달 뒤. 분식집은 언제나 붐볐다. 오후 3시.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해숙은 이미 떡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우리 지민이를 위해 특별한 떡볶이를 만들었지. 과자도 많이 구워놨고. 해숙이 말했다. 태호는 저녁 근무 전에 잠깐 들렀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아빠, 그게 뭐예요? 지민이가 물었다.
우리 지민이와 할머니를 위한 거야. 함께 나눠 먹어. 윤태호가 말했다. 종구는 분식집의 한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아직도 어색한 부부였지만 함께 있기로 했다. 손녀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또 다른 30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지민이가 내려올 그곳. 기다림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절망의 기다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기다림이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함께 나누면 우리가 사는 이야기가 됩니다.